제도적인 개혁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대학 내부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독일에서는 교수님을 부르려면 경애하고 친애하고 막 존경하고 이렇게 그렇죠. 엄청나게 긴 서술을 통해서 불러야 된다. 아주 존경합니다. 네, 아주 그런 걸 해야 된다는 네. 게 있었는데 네.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냥 죄송하지만 김누리 이렇게 김누리도 아니에요. 누리. 누리 그냥 이름으로 이름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부르게 됐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고 일상적인 그런 민주 개혁도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국의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서 일상적인 개혁들은 어느 방향으로? 지금 한국은 이제 조금 전에 르몽드에서 한국 아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저는 뭐 100% 동의하고요.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불행의 원인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죠. 그런 경쟁, 그야말로 살인적인 경쟁, 그런 경쟁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만 우리 지금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인권이라든가 학생들의 존엄성이라든가 이것을 중시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돼 있는 나라예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아까 훔볼트는 대학이 하나의 이상적인 유토피아의 원형같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사실은 독일에서는 대학 이전부터 학교에서부터 대학 이전의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이 성숙한 민주주의자, 존엄한 인간으로 커가도록 하는 공간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경쟁을 시키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자신의 존엄성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독일에 8년을 살았는데 열등감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정말 놀라운 얘기죠. 지금 돌아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바로 학교에서부터 경쟁 교육을 안 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열등감을 가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매뜩 해놔야 내가 뭘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독일 아이들은 못한다고 느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쟤는 저걸 좋아하고 저걸 잘하는구나. 난 이걸 좋아하고 이걸 잘해.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내가 쟤보다 열등해?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를 뿐이지. 관심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잘하는 게 다를 뿐이지 내가 잘하는 건 쟤는 또 못하는데 쟤가 잘하는 게 내가 잘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가? 누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거죠. 한국에서는 그걸 외국어 좀 잘하는 거, 수학을 좀 잘하는 거 이게 무슨 왜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누가 정했어요? 그런 걸 잘하는 아이들이 음악을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고 하는 이런 천재들보다 더 우수하다고 누가 그래요?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기준들이고요.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이런 류의 교육, 이런 경쟁 교육, 주입식 교육, 이렇게 위계를 나누는 이런 류의 교육을 일본에서 배운 거예요. 일본 아이들이 근대 한국 교육을 각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식민지 시대 우리가 근대 교육이 시작되니까. 근데 일본 아이들은 벌써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시대에 맞지 않고. 쏙 빠져나갔나요? 그렇죠.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이런 교육 더 이상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교육 개혁으로 가고 있죠. 그 방향은 경쟁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묻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선다형 문제라든가 단순 단답형 문제 이건 더 이상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아이들에게 비판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걸 통해서 그걸 평가하는 그런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어라는 게 있어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어. 프랑스 프랑스 거를 스위스에서 좀 보편화시킨 거예요. 그것도 다 서술형으로 묻는 것들이죠. 그런 걸 일본에서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입시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경쟁을 시키지 않고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유를 물을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 이런 교육을 만들어 놓은 원조인 일본 아이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지금 과거의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전혀 지금 교육개혁에 대한 관심도 없고 노력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는 이런 터무니없는 지금 정부 하에 있는 거예요. 터무니없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적하는 거고요. 학생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죠.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우리나라에 전교 2등이 전교 1등 밀어서 죽여가지고 그런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 괴담이 있잖아요. 전교 1등이 그래요? 학교를 배회한다. 그래요. 독일 애들한테 그런 거 말해주면은 예.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해 전혀 못 그 해요. 학교 괴담인데 우리 전통적인. 그렇죠. 그래요. 전교 2등이 1등을 밀어서 네, 항상 세상에 이기지 못하고 그런 괴담이 우린 너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 그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또 방금 예술이나 그런 재능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특기생으로 그런 스포츠 교육을 받다가 프로나 국가대표가 될 정도의 실력은 못 되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학업 교육을 받지도 못해서 인생이 진공 상태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저희 주변에도 존재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교수님은 좀 큰 틀에서 접근하실 것 같긴 한데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도 이제 한국 교육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 그건 다 보편적으로 일단 가르쳐야죠. 우린 그걸 안 가르치는 게 문제죠. 네. 예술이나 체육 특기생 뭐 이런 아이들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로 사는데 필요한 그러한 지식, 교양 이건 다 가르쳐야죠. 그걸 가르치지 않는 거야말로 인권 침해예요. 그 학대예요, 학대. 부드러운 학대. 네. 그렇잖아. 그걸 모르면은 인생을 어떤 인간으로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지장이 되도록 했다. 교육에서 무책임한 거죠. 네. 그건 부드러운 학대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자사고 학생이거든요.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근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자사고 폐지이고 저도 자사고 다니지만 개인적으로는 폐지가 맞다고 보는데 교수님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것은 이제 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를 택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당 부분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지금 그런 자사고 학생이 된 것인데 교육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성찰이 조금 필요해요. 이제 교육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이 하나는 그건 일단 제가 대학을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대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가장 이제 대표적인 전형적인 게 미국이죠. 미국의 경우는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으로 봐요.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 교육을. 그래서 지금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이렇게 미국은 다 대학이 소위 명문 대학들이 거의 서열이 있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학점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서열들이 뭐겠어요? 이런 서열들이 다 사립대학들이에요. 서열에 속해 있는 게. 과거엔 버클리 같은 공립대학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빠졌더라고요. 소위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전부 사립대학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브라운 이런 식의 서열은 사실은 정확하게 등록금 서열과 일치해요. 하버드가 제일 비싸고 한 6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7천만 원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이죠. 엄청 비싸죠. 그 다음에 예일이 한 6만 3천, 그 다음에 스탠포드가 6만 1천, 뭐 대략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식 교육관의 기본은 그거예요. 시장에서 구매하는. 그렇죠. 내 돈 내고, 내가 돈 내고 내 자식에게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뭐 잘못됐니? 이게 미국식 정의관이에요. 미국답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시장주의의 정의관이에요. 혹은 자유시장 경제가 갖는 정의관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 접근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커뮤니스트.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항상 전형적인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네요. 바로 커뮤니스트. 빨갱이라고 네. 공격을 들어오는 게 미국의 전형적인 방식이고요. 유럽은 그것과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독일은 그것과 다른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이라고 보는 이것은 그야말로 야만적인 생각이다. 이게 유럽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네. 그럼 교육은 뭐냐? 모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우리가 만들고자 한다면 네.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이겠어요? 그 구성원들 모두가 자유롭고 또 그 구성원들 모두가 평등한 네. 어떤 공동체. 이것은 근대 계몽주의자들이 계속 꿈꿔왔던 유토피아예요. 사회적 유토피아. 네. 그걸 꿈꿔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런 사회 이루지 못했죠. 네, 그렇죠. 우리는 사실 별로 자유롭지도 않고 네. 전혀 평등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아직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최소한 서구 유럽에서 합의하고 있는 것은 결과의 평등은 우리가 이루지 못했지만 네. 최소한 기회는 평등해야 된다. 어. 모든 구성원에게 기회는 평등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회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디겠어요? 교육이겠죠. 네. 그죠? 교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동등하게 가져야 된다. 이거에 다 합의한 거예요. 기회 평등은 최소한 이루어야 된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비가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독일은 학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생활비, 바펙 맞아요. 생활비까지 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학비는 없지만 보니까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만 하는데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은 일하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학비는 없더라도. 네. 이거는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걔들은 입만 열면 사회적 정의를 얘기해요. 네. Social justice. 네? 이건 사회적 정의가 아니다. 네. 그래서 1970년부터 독일은 이제 생활비도 국가에서 줘야 된다. 네. 이게 지금 70년이니까 지금 2020년이죠. 몇 년 됐어요? 50년 됐어요, 벌써. 50년 동안 지금 계속 학생들 생활비도 주고 있는 거예요. 생활비를 지금 주는 게 대체로 매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줘요. 그 정도면 한 달을 학생들이 기숙사비 내고 책 사고 밥 먹고 이런 기본 생활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걸 독일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당연히 이 사회에서 내가 배울 걸 배우는 것 네. 너무나 당연한 나의 권리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네. 돈 주고 구매할 상품이라고 보고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내가 누려야 될 권리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르네. 근데 한국은 어느 쪽으로 가 있어요? 보니까 쪽으로 가 있는 미국 쪽에 상당히 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대학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가지고 대학생들이 자기 목소리를 오랜만에 냈죠. 돌려달라고. 네, 그렇죠. 하는 거. 반환해달라고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네. 그런데 저는 그 논리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주장은 네. 타당한데 네. 그 주장의 논리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 학생들의 주장은 뭐예요? 우리가 등록금을 냈는데 예. 이 대학 교육이라는 상품이 하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자가. 예, 예. 우리가 이 하자를 보수해 주거나 또는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돈으로. 아, 저는 그 논리가 잘못되어 있죠. 그렇네요. 교육은 상품이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게. 네. 우리가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번 기회에 했어야 되는 건 뭐예요? 등록금 반환이 아니에요. 등록금 폐지지. 당연히 등록금 폐지를 주장했어야 되고 예. 그 근거는 교육이야말로 민주사회에서 시민이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인데 한국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국민으로부터 끊임없이 돈을 뜯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시장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놀랐고요. 이게 이런 맥락에서 지금 자사고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학교 제도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사고라는 건 어쨌든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교인데 그것은 사회적 불의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제도인 거죠.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죠. 이런 형태의 제도를.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서서히 한국 교육이 이제 정상화된다면 모든 고등학교가 이제 저는 평준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안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주고 그것을 말하자면 자사고는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든 건데요. 그 양반 자신이 완전히 시장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의 시장화,
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고쳐줘야죠. 아, 그렇군요. 지금 되게 재밌는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예. 정유라가 있었잖아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사례였는데 그렇죠. 거기에 분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간 것도 그렇죠. 있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유라와 최순실을 비판했던 논리가 이런 거였잖아요. 너는 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쟁에 들어오지 않았냐? 왜 경쟁에 들어오지 않았냐? 이런 논리로 비판했는데 이것도 결국에 크게 봐서는 근본적인 비판은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요. 네. 그것은 지금도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가치관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지금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알죠? 정규직 비정규직 네. 문제 가지고 하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공정을 이야기하는 사회예요. 공정을. 네. 그런데 이 공정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야 돼요. 네. 한국 사회는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정의를 이야기 안 해요.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항상 공정이야. 근데 사실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하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 혹은 이데올로기가 갖는 네. 문제를 잘 생각해야 돼요. 공정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공정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네. 여러분 공정한 협력 이런 말 들어봤어요? 공정한 연대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네. 공정하는 항상 뭐가 와요 뒤에? 경쟁이 오잖아. 네.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 공정이라는 이데올로기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결함이에요. 네. 공정이란 말은 경쟁이 정의롭다고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공정이란 이념 자체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이 어떻게 항상 정의롭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정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허술한 이념적 토대 위에 서 있는 이데올로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공정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이에요. 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예? 그 말은 뭐예요? 공정은 항상 불공정을 비판할 때 혹은 특권을 비판할 때 예. 공정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유효한 개념이죠. 네. 그러나 공정이란 말은 항상 동시에 차별을 정당화하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논리로 쓰이고 있어요. 네. 한국에서는 사실은 전자보다 후자로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 공정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네. 항상 그 사람들은 차별적인 상황 또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정당화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억울하면 시험 붙으면 되잖아. 예. 이런 식의 논리들이에요. 그러네요. 너희들이 시험에 못 붙어서 그런 거지. 내가 시험에 붙었으니까 내가 다 독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정규직 시켜달라 그래요? 그렇죠. 왜 정규직을 시켜달라 그래? 네. 너희들이 더 공부를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의 너무나 극단적인 차별 상황, 너무나 극단적인 불평등 상황을 정당화할 때 자꾸 공정의 논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정이라고 하는 말에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논리적 하자인데요. 그것은 바로 진공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공. 예, 네.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진공의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모든 현실은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회적 공간이에요. 네. 또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공간이에요. 네. 어떤 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진공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학생이 거쳐온 지금 한 십몇 년 동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역사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또 네. 문화적인 공간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진공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은. 네. 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상당한 정도의 불공정한 사회를 내재화하고 있어요. 내 안에 이미 불공정 사회가 있는데 네. 이것은 없는 마치 우리는 진공의 공간 속에 있는 것처럼 공정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다시 말하면
모든 사회적 삶이라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공정한 룰만 갖다 대? 네. 그러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공정한 룰은 오히려 독이 기울어진 네. 운동장을 강화시킨 독이 될 수 있죠. 그렇네요. 그게 지금 공정 논리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네. 다시 말하면 최소한 경제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누진세를 통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잖아요. 네네. 그러나 사회적 자본,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본, 이건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지? 공정하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이미 모든 인간은 불공정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마치 진공의 어떤 순수한 공정한 상태가 있는 것처럼 그렇네요.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된 거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면에서 네.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공정성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변혁을 어렵게 만드는 이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정 대신 그럼 뭘 얘기해야 돼요? 당연히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물론 공정한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공정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하위 개념 정도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진공이라는 게 약간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출발선이 다르다는 걸 그렇죠. 가정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좋은 말이에요.